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8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자마자 정부와 여당은 반기업 정책들을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등인데 민주당은 오늘 이런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의 기업관, 경제관은 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이번 관세 협상에서 키플레이어 역할을 했던 것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조선업이었죠. 이뿐 아니라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해서 정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열심히 도운 대가가 이런 반기업법 강행 처리라면 정말 재계로서는 토사구팽당하는 기분이 들 것 같은데 당정의 기업 때리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관세협상 타결 직후에 저런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쌀, 소고기 지킨 대가가 너무 컸다라는 것인데 우리 기업들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서 관세 0%였죠. 무관세였는데 15%를 물게 됐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철강은 말할 것도 없죠. 0%였는데 이제는 50%를 관세를 물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쿼터제 아래에서 쿼터 안에 있는 그 어떤 총량까지만 무관세였기는 했지만 어쨌든 0%였다가 50%의 관세를 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일 텐데 그러면 법인세라도 낮춰주든지 법인세까지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안팎으로 지금 압박을 받게 되는 우리 기업들의 처지인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우리 정부는 마치 승리라도 한 것이냐 그래도 쌀과 소고기는 지켰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쌀과 소고기는 어떻게든 지켜야 될 대상인데 왜 거기에 자동차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대미 수출에서 거의 60%를 차지하는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 지금 일본과 유럽에 비해서 2.5%의 관세 혜택이 있었지만 그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0%에서 똑같이 일본, 유럽과 함께 15%의 관세를 물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2.5% 그 차이나는 관세 메리트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동차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쌀, 소고기만큼이나 자동차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었어야죠. 아니 오히려 쌀, 소고기 중에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자동차 관세율만큼은 적어도 12.5%까지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정부는 자동차를 쌀, 소고기만큼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농업국가로 갈 것도 아니고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 그래서 쌀, 소고기를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이걸 강조한다라는 게 전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사설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이후 2.5% 관세를 무는 일본 그리고 EU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했던 한국 자동차는 앞으로 똑같이 15%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마지막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주장했지만 실패했다라고 전했다. 자동차는 대미 흑자액의 60%를 점할 만큼 중요한 산업인데 가격 경쟁력의 확실한 원천 하나를 잃고 말았다.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하지 않은 것을 큰 성과로 꼽는다. 그런데 쌀, 소고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양보했는지 궁금하다. 쌀 등은 이 정부 핵심 지지층의 관심 사안이고 식량 주권은 당연히 소중하다. 그러나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하는 질문만큼 본질적이지는 않다. 협상을 할 때 특정 가치가 과대 대표되면 본질적 이익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합의에는 수긍하면서도 쌀, 소고기를 지킨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언제까지 쌀과 소고기를 지킬 건가요? 지금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까지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저는 대체 2중, 3중으로 지금 쌀 시장을 보호하고 있는데
식량 안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오히려 식량 안보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초과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그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쌀을 사들이는데 시장에서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는데 1년에 몇 조의 예산을 씁니다. 이뿐 아니라 쌀 재고, 그러니까 남아도는 쌀을 사들여서 그거를 보관하는 데만 한 해에 거의 4천억, 5천억이 듭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남아도는 쌀을 자꾸만 초과 생산하도록 부추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량 안보를 생각한다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을 농사 짓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양곡관리법을 또 통과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정말 이 오락가락 정책인데 뭐 저런 사설 제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제는 노란봉투법, 오늘은 배임 완화. 이 정부의 기업과는 대체 뭔가? 지금 앞에서는 기업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왜? 잘못하다가는 감옥 가니까. 그래서 배임죄를 완화해 줘야 한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을 보면 전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여기다가 법인세 인상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노란봉투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것이죠. 그 수많은 하청 기업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주장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이번 관세 협상의 핵심이었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업, 철강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조선업은 그 하청업체가 거의 수천 개에 달합니다. 이 수천 개의 하청업체들이 이제는 원청인 그 본사를 상대로 자, 만약에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겠다. 우리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우리 반대. 우리와 협상해. 그러니까 수천 개의 그 하청업체들이 본사를 상대로 면접 교섭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기업은 1년 내내 그 하청업체들 만나고 단체 교섭하느라 시간 다 보낼 판이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만드는 노란봉투법, 또 상법 개정안, 뭐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 대주주의 자리를 굉장히 위협하죠. 뭐 소액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주주의 어떤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2대, 3대 주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주주의 어떤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제2, 제3 세력이 서로 힘을 합쳐서 얼마든지 경영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디테일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채 이런 법들이 마구마구 통과되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는 기업하기 쉽게 해주겠다. 그러나 통과되는 법들은 점점 기업들을 옥죄는 이런 법들이 통과되니까, 대체 정체가 뭐냐? 앞에선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행동은 다르고 도대체 뭘 지향하는 거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럼 하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중앙일보, 장철근의 시시각각인데 기업을 부르는 미국, 기업을 내쫓는 한국, 이런 제목입니다. 자, 보시면 나는 조지아주에 도움을 주는 한국 기업을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 조치에 반대한다. 연방정부가 안 하면 주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자, 이건 2023년 4월에 브라이언 캠프라는 조지아 주지사가 한 발언입니다. 당시 바이든 정부가 IRA 보조금 혜택에서 그 현대, 기아차를 뺀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난을 퍼부은 것인데, 자, 칼럼 보시면 현대차 그룹은 지난 3월 사바나시의 첨단 전기차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준공했다. 캠프 주지사는 준공식에서 우리는 테이프 커팅을 위한 가위가 아니라 공장 증설을 위한 삽을 들어야 한다라고 추가 증설을 독려했다. 조지아주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2019년 법인세를 6%에서 5.75%로 인하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 개정안의 23% 수준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지금 구간별로 1%씩 더 올리죠. 최고 세율 25%가 됐습니다. 한국 기업의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내주고 메타플랜트 공장으로 물류 수요가 급증하자 신공항을 짓기로 했다. 건설비 $8천만 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분담한다.
트럼프 1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 8년간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는 단연 한국이다. 모두 1,600억 달러에 이른다. 배터리에 530억 달러, 반도체에 430억 달러, 자동차에 25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 83만 개가 미국으로 옮겨갔다. 한국 제조업의 메카인 울산, 창원, 거제 일자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잘 나가던 기업을 미국으로 내쫓은 결과가 됐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금액은 조선업에 1,500억 달러, 반도체, 원전, 배터리, 바이오 등에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에 달한다. 기존 투자액의 2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단순 계산해도 한국 기업이 창출한 16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미국에 생긴다. 그만큼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집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이 법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기업을 올가매는 이 법안에 국내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기업 철수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의 올해 임단협 협상안은 역대급이다. 가장 큰 쟁점은 통상임금 위로금으로 1인당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노조 방안대로 하면 사측은 8,2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노조는 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노조에 정말 누가 봐도 무리해 보이는 요구를 가능하도록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정부가 나서서 주 4.5일제를 얘기하고 노란봉투법 얘기하고 거의 친노조 정책들만 편히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은 사실 현대차 같은 본사도 본사인데, 자, 그 하청업체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또 나뉘어지죠. 1차, 1, 2차 아마 협력사들이 제일 죽을 맛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본사를 핑계로 대서 하청업체들도 요즘 우리도 현대차처럼 똑같은 대우해줘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버텼던 1차, 2차 협력사들이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양쪽에서 압력을 받게 되니까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오히려 뭐 대기업 본사보다 다 뭐 1차 협력사들이 더 어려울 판입니다. 자, 현대차에서 시작했으니 이를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노동계의 입법, 쟁취 투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인들이 이에 동조하면 노란봉투법처럼 결국 국회에서 대못을 받게 된다. 한 번 생긴 규제는 그 결과가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꿀을 빨게 되지만 일반 근로자는 구조 조정으로 밀려나고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아예 진입조차 못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이다. 기업들도 높아진 비용과 규제를 피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을 접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GM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군산 공장을 폐쇄했다. GM 부평 공장은 이제 미국 수출 물량에 대해 없던 관세를 15% 내야 한다. 미국 기업인 GM이 관세 혜택마저 없어졌는데 한국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죠. 자본이 철수하면 노동자의 일자리도 권리도 함께 사라진다. 이 당연한 원리를 왜 한국의 집권당과 귀족 노조만 모를까?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게 노동자, 농민 천국 세상인 것인지 아니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 것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오락가락 정책, 네, 국민들의 혼선만 주고 지난주에는 정말 주식시장에 큰 요동까지 있는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정말 좀 확실한 어떤 기업관, 경제관, 오락가락 하지 말고 좀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